오늘도 도서관 속 과학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속 과학 강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중부도서관 울산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속 과학 강의에 앞서 우리 도서관 도재환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 또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가을이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초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학생 또 청소년 학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도서관 속 과학 강의를 위해 울산을 찾아주신 기초과학연구원 기하학 수리물리연구단 단장님이신 오영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학과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다는 수학에 대해 오늘 강의해 주실 오영근 포항공대 석학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를 역임 중이시며 국제 수학자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강의를 펼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수학자로부터 수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서관 속의 과학 강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기초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초과학 분야 과학자를 초청해 강연과 질의답변 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영근 단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기로 수학하면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서관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절기에 건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탁자를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학 자연을 그리는 언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오영근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영근 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기하학 수리물리연구단 단장님이시고 포항공과대학교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영근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수학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쉽게 좀 어려운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강의 도중이라도 서슴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는 배운 방법이 너무 바람직하지, 이렇게 꼭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 무엇이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우선 수학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수학이 뭐냐, 수학을 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참 난감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그리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강의를 4챕터로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수학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럼 수학을 하는 것이란 또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수학에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수학이라는 것을 몇 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을 즐기면서 잘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이란 무엇일까? 수학이라는 것은 아까 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쓰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현상을 설명하고 우리가 서로 보통의 언어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의 소통을 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보통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어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보긴 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걸 기술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수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우리가 걷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과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사과는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눈에 확 들어오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이거를 우리가 사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거를 기술하는 단어가 사과입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사과를 매일 아침 하나씩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한 2개 정도 먹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숫자 3이 있습니다. 물론 3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3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이 무엇일까? 이 3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야 이제 학교에서 1, 2, 3을 배워가지고 3이 무엇일까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아있던 원시인들이 처음 이제 아직 인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기 사과가 있고, 여기 나무 3개가 있고, 여기 물고기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시인들이 처음에 이 3개를 놓고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 3개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최초의 사람이 이 3가지 완전히 다른 물체의 그룹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뭔지는 이제 처음에는 뭔가 있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걸 누군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것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죠.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막 마치 답을 탁 알면은 쉽다고 생각하는 수학 문제에서도 답을 탁 주어지면 우리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의미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언어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에 이게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수학이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기호라든가 수학의 명제 같은 것은 우리의 인간의 두뇌 속 안에서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이렇게 쉽게 인지가 안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이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이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에 비슷한 모양은 많이 있습니다. 바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원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이 정의가 뭐예요? 그 원인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그 원이라는 그 완전한 원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완전한 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 완전한 이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이 언어들은 물론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에서 비롯되긴 한데 그거를 굉장히 군더더기 다 없애고 그 핵심만 이렇게 기술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마치 가장 이제 수학에서 사용되는 언어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되어지는 걸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돈이라는 개념. 우리가 돈은 물론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돈이라는 이 종이 조각을 하나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막 울고 웃고 돈이 많은 건 이렇게 우리가 결국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 조각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울고 웃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어떤 에만 존재하는 생각들인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죠. 대충 이제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이 개념을 대충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추상적인 언어다. 그럼 그 수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을 한다는 것은 그 수학의 언어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학의 언어로 자연을 기술하는 것이에요. 수학적인 언어로 자연을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느끼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을 잘 표현을 해서 다른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이 명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명제를 사용하는 언어가 또 수학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게 뉴턴의 이게 뭐예요? 운동 제3 법칙인가요? 그거를 기술하는 F가 마이너스 M 곱하기 그 다음에 R 스퀘어를 디바이드 하면은, 여기서 R은 이 공식은 전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정확하게 기술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R은 두 물체 간의 거리고,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은 두 물체들의 질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F는 그 두 물체 사이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인력이라는 것을, 왜 요 공식은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긴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잡아당긴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요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우리가 이 자연의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만약 마이너스가 없다면은 그 두 물체 사이는 서로 힘이 밀어당긴다, 밀어버린다,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의 하나의 기호 하나하나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수학의 언어가 하나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인슈타인의 굉장히 유명한 E 곧 MC 제곱. 이거는 이제 어떤 조그만 입자가 순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얘기한 공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이 없었다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핵폭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공식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원자폭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M은 조그만 입자의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 우리가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이게 1g, 예를 들면 1g의 조그만 이 입자가 에너지로 변하면은 이렇게 커다란 에너지로 변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확 빨리 변해버리면은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아주 천천히 변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위험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최초로 열어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학의 언어가 이것을 간편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하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굉장히 굉장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수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예가, 이거의 소위 유명한 왓슨하고 크릭이 발견한 우리
생명체의 DNA의 형상이에요. 이 DNA 형상이 이게 지금 소위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왓슨하고 크릭이 이 DNA 형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1950년대 이걸 발견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현미경이 굉장히 강력한 현미경이 있어서 우리가 세포를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현미경이 있긴 있지만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 DNA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조금,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 많은 몇 사람들이 막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찍고 막 해가지고 실험 데이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럼 이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 DNA가 이렇게 있다면은 도대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그걸 이 사람들이 계속 몇 년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리도 생각해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게 이중 나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수학하는 사람들이 기하학적으로 이 더블 헬릭스라는 기하학적 모형을 생각을 해서, 그게 이미 적어도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양이 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왓슨하고 크릭의 이 더블 헬릭스라는 모양이 있는 그 모양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조건들을 만족한다 하더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DNA의 모양이 더블 헬릭스여야 된다라고 유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미경이나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 막 찍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확증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왜 이걸 해서 뭐를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런 사람의 호기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어떤 이런 호기심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생각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에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성인 인자와 무성인 인자가 몇 대를 교배를 해서 몇 대를 지나가면 이제 나타나는 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규칙성이 무엇일까? 이 멘델은 실제로 수도사였긴 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대학교 가는 시험도 보고 막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뭐 교사도 못 되고 이렇게 어떤 걸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배를 해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뭐 우성인 열사가 일대에서는 우성하고 이렇게 열성인 완두콩이 교배를 해서 보니까 일대에서 보니까 전부 빨간 완두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대에 가 보니까 빨간 완두콩이 일부 나오고 하얀 완두콩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어떤 비율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보니까 이게 우성인 열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3대1이 나오는데 왜 이럴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확률, 수학의 확률론적인 이런 확률이 이것을 기술하는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무작위로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도 이 멘델 자신이 그 전에 수학 공부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멘델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유전 법칙을 발견해서 유전학에 지금 하고 있는 유전학의 수학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력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여러 가지 자연과학과 수학에 관한 흥미가 많이 있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것도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자연과학 쪽에 예를만 들었는데 한 가지 또 다른 이 수학이 이 철학의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프레게라는 수리 논리학자입니다. 수리 논리학자는 우리가 1 더하기 4도 5고 2 더하기 3도 5예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실제로 이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5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5를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게가 최초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고 그것을 철학적인 토대로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고 어머니가 있는데 영희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이 철수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다르듯이 똑같은 어머니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대상은 다르고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토대를 만든 사람이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 철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세계 4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언어가 없으면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의 단어가 없으면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 창출된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학은 기초과학 중에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는 것은 수학의 언어로 우리의 자연현상이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기술을 하는 것이 수학을 하는 것의 한 수학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수학, 경이로운 수학의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위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하학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기하학을 하면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기는 할 텐데 우리가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기하학이란 뭘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무한급수가 있어요. 1의 4분의 1에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쌍승하면 이게 무한급수가 되는데 이 무한급수를 하면은 이게 3분의 1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3분의 1이 되는 걸 봤을 텐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는 말이죠. 근데 이걸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 무한급수의 합이 3분의 1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커다란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자, 이 세 부분이 있잖아요. 회색 부분이 있고 까만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각각의 부분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제일 커다란 두 번째로 커다란 사각형이 3개가 있는데 회색이 하나 있고 까만색이 하나 있고 하얀색이 하나 있고, 그죠? 나머지 또 사각형 안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분명히 회색 부분의 면적하고 까만 부분의 면적하고 하얀 부분의 면적이 당연히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까만 부분을 잘 보면은 첫 번째 사각형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고 두 번째 사각형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4분의 1의 4분의 1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3승.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다 더하면은 더한 게 까만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3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때때로 수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대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학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나 이 도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구조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 그런 걸 이제 전문 수학자들은 기하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하학의 대상은 물론 도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임의의 수학적인 구조 자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게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하학적인 정리를 증명을 하는데 대수적인 방법이 또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 하나를 예를 들면은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질문이 뭐냐면은 세 개의 양수가 있을 때 그 양수가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려면은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분명 우리가 아무나 세 개의 수를 갖다 놨을 때 그게 직각삼각형의 3배의 길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답이 뭐냐면은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을 만족해야지만 이 세수 abc는 직각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피타고라스는 몇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이 정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 때도 생각을 했고 중국 사람들도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이거의 증명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 여러 가지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대수적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방법이 이거죠. 한번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ABC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의 3변의 길이라면은 그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4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사각형이 큰 사각형이 있고 자그마한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거를 이 커다란 사각형의 면적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전체 이 커다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정사각형의 면적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 스퀘어가 되고, 그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은 또 전부 여러 가지 다섯 부분으로 잘랐잖아요. 각각의 부분에 면적을 더하면은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5가지 부분에 면적을 구해서 더하면은
C제곱 플러스 2AB가 나오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대수적으로 이거 뭐 하면은 정dom을 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항식이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이퀄 C 스퀘어가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굉장히 기하학적인 정리인데 그걸 증명을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여러 가지로 각도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런 방법이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마지막에 좀 더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에서 들어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이제 한 300년, 400년 전에 페르마라는 수학자, 수리 물리학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이퀄 C 스퀘어라는 다항식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수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학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수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수론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성질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자연수 자체도 실제로 굉장히 심오한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이퀄 C 스퀘어라는 다항식은 정수회를 많이 가져요. 무수히 많이 갖는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의 스퀘어를 하면은 9, 4의 제곱을 하면은 16, 5의 제곱을 하면 25잖아요. 두 개의 4의 3 더하기 3의 스퀘어 플러스 4 스퀘어는 5의 스퀘어가 돼요. 그 다음 똑같이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 10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10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무수히 많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제곱 대신에 3제곱, 4제곱, 5제곱, 일반 n제곱으로 하면은 똑같이 정수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페르마는 다음과 같은 예측을 했어요. 이게 n이 3이 이상이 되면은 이 다항식은 절대로 정수분이 없다는 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지만 임의의 세제곱수는 다른 이렇게 하고 세계 증명을 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가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책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서 증명을 적을 수 없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 증명을 했다고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한 350년이 지난 95년에 비로소 이 앤드루 와일즈라는 프린스턴의 수학 교수가 증명을 했어요. 이 증명 자체가 300페이지 정도를 증명인데 그 증명은 수학에서도 가장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의 이론을 사용해야지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페르마가 발견했다는 그 경이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하는데 대다수의 수학자들은 분명히 착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있는 게 소수의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소수는 다른 거에 두 개의 또 다른 정수의 제곱, 곱으로 표시될 수 없는 수가 소수잖아요. 2, 3, 5, 7, 11, 13.
근데 이 소수들의 이 자연수에서 분포하고 있는 걸 아주 흥미로운 이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두 개의 홀수가 계속해서 소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35, 57, 11, 13, 17, 19.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41, 43, 59, 61. 물론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이 페어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보니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쌍둥이 소수가 어느 순간에 이게 스탑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무수히 계속되는 것. 이게 컨젝처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는 게 컨젝처인데,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학의 난이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수학 이 문제도 전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전문 수학자들도. 근데 최근에 어떻게 없었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 중국의 무명의 수학자인데, 쌍둥이 소수가 무한히 많은 걸 증명을 못했지만, 그 두 개 연달아 계속되는 소수의 차이가 적어도 7천만보다 작은 그런 페어는, 그러니까 이 쌍은 무수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소수는 차가 2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증명을 못했지만 적어도 7천만보다 작은 수의 쌍은 무수히 많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최근 물론 굉장히 눈에 우리 잘 안 들어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2년 전에 1년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수학자들이 막 노력을 많이 해서 7천만에서 600까지 줄였어요. 600보다 차이가 작은 소수의 페어는 무수히 많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쌍둥이 소수 컨젝처를 증명을 하려면 그 차가 2가 되는 게 무수히 많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600까지는 줄였어요. 예. 자, 그러면 수학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학을 잘하려면은 우리가 즐기면서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 그거에 도움이 되는 책 2개를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수학의 순간들이라는 책으로 미국 수학회에서 발간한 책인데, 이것을 이제 대한수학회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수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책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수학이 현대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107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에 관심이 있거나 수학에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이낸셜 매스 이런 얘기 그런 잘 알려진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영화의 애니메이션이나 DNA를 해독해내는 거나 컴퓨터에 새로운 컴퓨터를 발견해내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면은, 그 다음에 GPS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수학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이뤄가는데, 두 번째 책은
이 수학자들이라는 책을 몇 달 전에 발간된 책인데, 이 책은 프랑스의 고등연구소라는 IHES라는 수학연구소가 파리 근교에 있는데, 그 IHES를 방문한 세계적 수학자 54인이 쓴 수학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이 에세이에서는 뭐냐면 각각의 수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학과 자기들이 수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적어놓은 책인데 아주 흥미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읽어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수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를 좀 발췌를 해서 수학을 즐기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 쿤세비츠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쿤세비츠는 최근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1994년에 필리스 메달을 받은 수학자예요. 지금 IHES 연구소 안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집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수학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한다는 것이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다 느껴보셨겠지만, 책상에 앉으면 막 똑같은 생각만 자꾸 하고 잡념이 많이 들고 집중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과감하게 책상에서 벗어나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모먼트,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 볼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산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아마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마이클 아티아라고, 이분은 1996년이 아니고 1966년에 필즈 메달을 받은 수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자연의 경의에 감동하듯이 우리가 뭐를 할 때 이렇게 경이로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꼭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가 영감을 받았으면은 그 영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꿈을 자꾸 꿔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수학을 할 때 이렇게 자꾸 기계적으로만 자꾸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또 굉장히 열어놓는 게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수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듯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하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으로만 자꾸 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생각이 안 돼, 어떻게 금방 안 되면은 그걸 자꾸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막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두뇌가 자꾸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두뇌 새로운 패스가 자꾸 두뇌에서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 두뇌에 자꾸 그런 새로운 패스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푼 듯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학을 자꾸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었나, 지난번에 이렇게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공식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수학이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수학을 전부 외워야 돼요. 그 많은 공식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그 수학에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공식이 있고, 그 나머지는 자연식으로 이렇게 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연쇄 반응.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문제를 잘하려면은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완전히 우리 꿰고 있어요. 그걸 꿰려면 그 기본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자 수학자인데 보세요. 뭔가 굉장히 지금 호기심과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할 때, 뭐를 할 때, 뭐를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는 거고,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도 자기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즐겁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자기가 전공도 생각하고 장래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해라, 이런 좀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면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 이렇게 70년 사는데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집중하는, 굉장히 거기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리도 생각을 해보고 저리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그 주어진 문제를 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수학자는 알란 콘이라는 수학자인데, 이분도 81년에 필즈 메달을 받은 수학자예요. 보시듯이 여기 공식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공식을 써내려면 그 사람 그 두뇌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어쩌고 보고 쓴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공식을 여기다 논문을 쓰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많이 생각을 하기 어려운 건데, 또 수학을 또 잘하려면은 물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한다는 것이 수학을 문제를 풀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자기는 확신을 하더라도 그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도 혼자서 잘 안 되는 거를 혼자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친구들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요새는 많이 변한 거, 제가 변한 걸 느끼긴 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안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하지, 혼자 가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으면 그 다음께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해서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게 머리에 들어오지, 질문 못한 어떤 순간에 놓쳤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안 하냐? 이해가 안 되면 그 순간에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하셔서 질문을 혹시 뭐 예. 아까 설명 중에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3은 5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1 더하기 4라는 명기하고 예, 2 더하기 3이라는 명기인데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 값은 같은데 1 더하기 4는 하나하고 4개를 더한 게 5라는 게 없다면 1 더하기 4라고 2 더하기 3이 같다는 걸 모르고 계시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에다 4개를 더하는 거. 이 2개에다 3개를 더하는 거는 그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다. 값은 같다. 5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사실 값은 다 같은데 그 의미는 다르다. 네, 5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을 5번 더하는데 4를 더할 수도 있고 1하고 4를 한 번 더해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2하고 3을 한 번 더해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네, 1, 1, 2, 이렇게 5개가 돼가지고 5가 되는 게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값은 같은데 의미가 틀리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시대는 수학을 상당히 비중 있게 하는데 조선 시대 때는 수학 교육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수학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가 항상 책 읽고 시 쓰고 이런 거에 주안점을 줘가지고 사실 수학 강의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분명히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수학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관심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또 없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학부모인데요. 네. 저희 학생들이 수학 문제집을 많이 풀잖아요. 거의 문제를 풀잖아요. 외국 애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보통 증명 같은 거 하면 처음 이렇게 문제를 푸나요? 우리 나라 애들이 수학 포기 자격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니 우리나라에서 수학 포기가 좀 어렵다는데도 외국에 가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 속에 속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수학의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의 문제점이 아니라 수학의 교육인가 선행학습이 이게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주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누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학의 어떤 개념이 우리가 인지의 발달에 따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너무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무슨 수학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론 아주 교중에 천재적인 아이들은 있는데 그 사람도 극소수고 대부분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두뇌의 발달에 따라서 수학의 개념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학습을 해놓으면은 그걸 이해를 안 되니까 단지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외우듯이 하니까 그거를
그다음에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면은 수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재미로 하는 건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과정을 차분차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좀 문제점이 이제 미국의 수학 교육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복적이래. 똑같은 걸 막 또 풀고 실수 안 하려고 막 똑같은 걸 자꾸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승리가 떨어지는데 근데 미국의 수학 교육의 문제점은 그런 거를 반복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렇게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연습 문제를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게 딱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딱 이거는 그냥 아무나 볼 수 있는 에세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수필집이고 하나는 수필집이고 한 책은 수학이 우리 현대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그냥 그림과 곁들여서 설명한 책이에요. 수학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고등학생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수학을 가는 게 무엇이고 수학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수학적인 학문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옳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현실적으로는 학교 성적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 너무 지긋지긋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문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보다도 사회가 바뀌어야 네, 사회가 바뀌고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인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왕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그 학교에서 과정에 따라서 그 순간을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위에 차츰차츰 쌓아가면은 이걸 즐기면서 나중에 갈수록 쉬워지거든요. 이게 수학이라는 게 기초가 확실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 이제 차츰차츰 쌓여가지고 이게 두뇌가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그걸 즐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지를 제가 생각하는 이 선행학습이 박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는데 수학이라는 게 제가 여기 학교 다닐 때는 이렇지는 않아요. 원장님께서는 단장님께서 저희처럼 학생 때는 주임식 교육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기초과학에 대한 것을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 문제 풀고 심심하면 풀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게임기가 막 충만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만화 정도인데 그러니까 만화는 많이 봤지만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그냥 수학 문제 풀고 그거에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다른 걸 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저랑 굉장히 수학을 하면은 요새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그게 수학자들이 가장 1위로 나왔어요. 수학들은 물론 그 설문조사는 물론 전문 수학자들이나 세상 대학교 이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행도 많이 하고 수학을 전문 수학자가 되면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교도 가고 뭐 다른 이렇게 아까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람들도 만나러 세계 여기저기 가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가면. 그래서 혹시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에 자기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대학교까지는 수학 전공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만두더라도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대학교까지는 수학 전공을 해도 나중에 다른 걸 하더라도 절대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하면은 대학원 이후에 갔을 때 어떤 전공, 특히 사이언스, 자연과학 쪽에 전공을 하는데 그건 도움이 되면 됐지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국에서는 모든 분야의 수학 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분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뭐 학계 쪽으로 안 나가더라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특히 아까 그 책 107 미국 수학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은 수학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려면 여러모로 수학을 엄청나게 즐기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로 자기 공부하는 생각으로는 한 가지 하나만 주시고 불쌍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수를 지워주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는 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하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높은 레벨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 뭐 중고등학교 수학을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다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잘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대학교에 입시가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수학 공부를 여러 가지 해도 대학 교수님들이 내는 수학 문제가 전혀 예상치 않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예상치 않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예기치 않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결국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길만 따라서 가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이렇게 수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사고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필요가 있죠. 수학을 하더라도 인문 책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고 막 하다 보면 그러한 여지가 좀 더 생기는 것이죠. 선생님, 예.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식이 아니고 집중 선생님 강의식으로 저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딱딱한데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입시도 그러는데 성적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난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그거를 전체 학생들한테 그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를 모아놓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수업을 예를 4시간 있으면은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토론식으로 한다 하는 거나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뭐 문제집까지 뭐 이틀 만에 몇백 개를 풀었는데 이거 보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안 풀면 여기 EP 세계에서 학생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보고 두고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토론식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또 이게 화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막 200개 문제를 막 풀어야지 입시에서 잘할 수 있다. 글쎄 난 그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데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입시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실제로 빨리 내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좀 바꾸면 좋은데. 그게 너무 비슷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도 진짜 기초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이 몇 명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저희 나라에서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실제로 기초과학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대우 자체는 과학자들한테 대우는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초과학 연구소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초과학 전문 기초과학자로 나가면은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초과학 연구원이라는 게 실제로 한국 정부에 우리 정부에서 취지가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은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고 그 독일에는 이러한 우리 기초과학 제가 있는 센터 같은 게 독일 전역을 펼쳐서 한 200개 정도의 센터가 있어요. 그게 뭐 기초과학이 수학, 물리, 뭐 화학, 생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 기초과학 연구원이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원래 계획이 50개의 연구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3개 정도, 21개의 센터가 지금 한국 여기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것만 봐도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옛날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졌어요. 기초과학을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마음 놓고 그쪽으로 나가도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네. 다음 이상으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오영근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